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경제학 기본 강의 시작을 할 거고 아마 몇 회죠? 우리가 20회인가요? 20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6시간씩 하고 있죠. 보통은 보통 회계사는 4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6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땠어요? 6시간 하는 거. 좋았어요? 한 과목만 6시간 하는 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단 6시간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일단은 해볼 건데 그러면 오전 4시간이 있고 오후 2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다 기본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서 다 갖고 있죠. 기본서를 좀 보시면 펴보세요. 밑에 이렇게 생쥐 모양이 있어가지고 없는 페이지도 있긴 한데 대충 펴보면 생쥐 모양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OX예요, OX. 그래서 OX 문제를 맨 마지막에 하루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OX 문제로 복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필기 노트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긴 한데 이 필기 노트에다가 살을 붙인 게 지금 갖고 있는 기본서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기본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기 노트 처음에 제가 강의를 2017년인가요? 그때 2018년인가? 하여튼 그때 진행을 했을 때 필기 노트 먼저 만들었고 거기에다 살을 붙인 게 기본서다. 그래서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근데 거의 똑같을 거다. 그래서 필기 노트에다 살을 붙인 게 기본서니까 굳이 살 필요 없고, 사실 이 PDF를 그 강사 스마트 경영 강사 소개 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PDF로 지금 다운 받게 받아요, 받아.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기본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문제가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OX 문제까지는 있는데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요. OX 문제 중에서도 사실 보다 보면 계산을 필요로 하는 OX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풀어보면 알 것이고, 사실 여기 재시생 혹시 있나요? 다 초시생이요? 재시생이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봤어요? 어땠어요? 다 찍고 나서 올림픽 정신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회계사 경제학이 어떻다고 들었어요? 어떻다고 들었어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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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렵죠. 제 기억에 한 2020년부터 계속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1년, 2022년, 올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2024년인가요? 25년부터 그 80점으로 조정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별로 쉽게 출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기본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고 이제 헬 문제가 있어요. 헬 문제. 기본 문제, 심화 문제, 헬 문제.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경제학 객관식 시험을 보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감평 시험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감평. 그다음에 뭐 계리사, 노무사 이런 시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사, 이게 이제 객관식 경제학을 시험 보는 이런 직렬이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나머지 시험에 비해서 회계사 경제학이 압도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 강의랑 회계사 강의는 아무래도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이제 면과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생이 사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면과락 목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락을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면과락 목표를 하지 않고 그래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강사가 100점 맞도록 가르쳐야지 60점 맞도록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회계사 경제학은 2차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굳이 100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쉽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100점을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초시생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기본 강의를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습과 복습이 있을 텐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를 강조했어요? 복습을 강조했죠. 경제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예습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꼭 예습을 하고 싶다 하면 기본서를 한번 읽어오는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정도를 진도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20페이지, 25페이지 정도 쓱 읽고 오시면 예습으로 충분하고 제 생각에는 굳이 예습할 필요 없이 복습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6시간 강의 중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푸는 이 OX 문제 당연히 다시 혼자 스스로 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도 읽어야 되고 기본서를 제 생각엔 적어도 2회는 읽어야 돼요. 그날 2회는 읽어봐야 된다.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보는 책이 어떤 선생님 책이에요? 경제학 김판기 선생님 책이 아니고 김판기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정병렬 선생님 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정병렬 선생님 책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미시도 이만큼, 거시도 이만큼.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문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두꺼운 건데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책보다는 훨씬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얇은 책을 선호할지 아니면 안 선호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실력을 쌓는 거고 만약에 기본서만 충분히 숙달된다. 그러면 몇 점까지 되냐? 기본서 숙달되면 한 50점까지는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다. 50점 갖고 안 되는데? 50점 기본서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과정이 있어요? 객관식 과정이 있으니까 객관식 과정에서 한 70점까지 혹은 80점까지 이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질문이 뭐였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제 1일 테스트를 볼 거잖아요. 오전에 오전 몇 시에 봐요? 8시 40분? 8시 40분에 1일 테스트 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객관식으로 낼까요? OX로 낼까요? OX로 내자 손. 객관식으로 내자. 객관식으로 낼게요. 몇 문제 낼까요? 5문제? 10문제? 10문제? 알겠어요. 10문제씩 낼게요. 10문제씩 낸다. 이 10문제는 회계사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들 중에서 추려서 제가 낼게요. 타 시험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회계사 난이도가 지웠는데 기본 문제가 있었고 심화 문제가 있었고 헬 문제가 있었죠. 아직 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실력이 쌓여도 사실은 못 푸는 문제. 그래서 한 40문제 중에서 요새 추세가 한 10문제는 그냥 헬 문제가 나와. 그냥 이거는 찍는 거야. 이거는 뭐 학습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경제학과 있어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학생들 중에 경제학과에서도 자기가 막 과에서 무조건 탑 먹었다 하면은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헬 문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기본 문제 잘
우리가 체득하는 거고, 이 기본 문제는 타 시험과 사실 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공무원 문제라든지 간평 문제라든지 계류사 논문사 문제. 근데 이제 심화 문제부터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사실 그나마 이 나머지 시험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 중에서 국회 8직이라고, 국회 8급 직렬이 있어요. 되게 웃긴 게 7급 공무원보다 8급이거든. 8급 시험이 더 어려워, 경제학은. 그래서 이제 타 시험 중에서 회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제 국회 8급인데, 여튼 제가 1회 테스트 10문제 보는 거는 적절히 난이도 맞춰가지고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내고 한두 문제는,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로 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그래서 기본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가정에서는 뭘 쓸 거냐면 이 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CPA 기출문제 20년치를 다 모아놓은 건데 미시가 있고 거시가 있어요. 예전에는 각종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다 때려박은 문제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다. 그냥 회계사 기출만 잘 푸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작년에 개정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과정에서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미시 하나랑 거시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권을 갖고 왔어요. 몇 권이지? 하여튼 몇 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중에 제가 뭐 퀴즈를 낸다든지 중간중간 돌발 질문을 해서 맞추면 한 권씩 주도록 할게요.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고 있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OT를 진행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제 수업 중에는 중간중간에 뭐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인강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 박수를 치고 있어? 궁금한 거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제 PPT를 활용할 건데 판서랑 PPT를 제가 반씩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PT가 필요로 한 내용에서는 PPT를 좀 활용하고, 보통 PPT를 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판서를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가 너무 복잡한 거면 PPT를 활용할 거고, 맨 마지막에 OX 문제 풀 때도 PPT 띄워놓고 풀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궁금한 거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1교시 때는 안 쓸 거니까 1교시 때는 끕시다. 이걸 2교시, 3교시 때 쓸 거니까. 자, 경제학이 무엇이냐? 경제학과. 경제학이 뭐예요?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럼 경영학이랑 뭐가 다르지? 경영학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희소성 자원을.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 중에서 하나가 경제학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거고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수식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계학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제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필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기가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필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기하면서 이해가 잘 되는 친구라면 필기를 쭉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들으면 돼요.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판서하는 내용이 기본서 내용이랑 거의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냥 쭉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경제 현상,
현상이라는 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부터 경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경제 행위가 뭐가 있어요? 소비, 또 생산, 소비와 생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소비 행위와 생산 행위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물론 딱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이제 소비 행위를 수요라고 표현하고 생산 행위를 공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를 소비자라고 표현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를 생산자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가게가 되는 거고 생산자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하우스홀드, 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제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주체. 가게라는 경제 주체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가 행위를 한다는 건데 결국은 어떤 소비자들이 얼만큼 소비를 하고 생산자들이 얼만큼 생산을 하는가는 결국은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오늘 아침에 뭐 사 먹은 친구 있어요? 친구 쌀롱 밀크티를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한 거지? 여기서 이 친구가 쌀롱 밀크티를 샀어. 어떤 선택을 한 거야? 응? 먹을 거라는 선택. 먹을 거라는 선택. 또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걸 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걸 샀다는 선택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이고 대안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의 말해 개인 기호 그래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겠죠.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게 같은 경우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표현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만족은 뭐냐 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 목차 보시면 목차 한번 봐보세요. 1장에서는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2장, 3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이라고 해서 이 가게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게 각각 2장과 3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건 대안 중에서 대안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일단 제약이 있겠죠. 어떤 제약이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소득이라는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제약 하에서 뭐를 이제 효용을 극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쭉 보면 어떤 제약 하에서 뭔가를 극대화 혹은 극소화하는 선택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약 하에서 극대화 혹은 극소화를 살펴보는데 극소화는 뭘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생산자 같은 경우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생산자 같은 경우는 비용 극소화를 추구할 것이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효용 극대화를 살펴볼 거다. 근데 이건 이제 2장에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이 엄밀하게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더 좀 쉬운 버전에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순편익 극대화. 순편익 극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1.2.1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1.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언급보다는 이 뭐라고 하죠? 챕터
섹션 번호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마지막이라서 올해 좀 개정이 될 수 있거든요. 다 팔렸대. 이제 몇 권을 찍었는데 다 팔렸다고 해서 그러면 페이지가 좀 어긋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 대신에 그냥 이 섹션 번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순편이 극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시험에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학을 배움에 있어서 혹은 저랑 대화함에 있어서 필요로 한 내용들이 그 전 페이지들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과 선택이 처음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변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경제 모형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순환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까 이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앞에 친구한테 경제학이 뭐냐고 했을 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희소하다는 건 뭘까요? 희소하다. 희소하다는 게 뭐지? 응?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 사실 흔하지 않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욕망은 약간 표현이 안 좋은데 욕망은 한없이 큰데 대부분 그렇죠. 한없이 큰데 자원은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거를 이제 희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뭐 공자님이나 불교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계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뭐가 있어요? 소득이라는 자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자원이 부족하죠? 시간이라는 자원.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하죠. 우리는 끽해봤자 뭐 100년을 채 못 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선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무한대로 살 수 있어. 그럼 회계사도 해봤다가 또 또 해보고 싶어. 검사도 하고 싶어? 검사도 해봤다가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100년밖에 못 사니까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딱 선택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건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지.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밀크티를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진 소득 하에서 밀크티를 삼으로 인해서 우유 혹은 초코우유 이런 거를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회비용이 우리 회계사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시험으로서 객관식 시험으로서 근데 이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하죠.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그 토픽에서도 뭐 기회비용 이런 얘기가 등장하니까 기회비용이 뭔지 물어봅시다. 기회비용이 뭐예요? 잘못 걸렸지? 포기한 선택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그래서 잘 얘기했는데 아까 선택을 한다는 건 대안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원, 다 1,000원이라는 가정을 합시다. 그냥 쉽게 다 1,000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초코 우유도 있을 것이고, 저 밀크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있어? 주스도 있다고 했을 때 다 1,000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저 친구는 이제 밀크티를 소비를 했다는 거야. 밀크티를. 그러면 기회 비용은 뭐냐? 기회 비용은 대안 중에서 포기해야 되는 대안, 밀크티를 삼으로 인해서 초코우유나 주스를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차선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차선의 가치를.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그래서 하나는 이제 명시적인 비용이 있고 다음에 암묵적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등장하는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극장을 간다고 봅시다. 극장을. 요새 극장 잘 안 가죠? 최근에 극장 간 적 있어요? 없죠.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영화 값도 너무 비싸지긴 했는데 극장에 간다고 봅시다. 요새 얼마 하나? 15,000원에? 갔네. 언제 갔어? 3개월 전에. 뭐 봤어? 짱구? 짱구. 하여튼 저 친구가 극장에 가서 15,000원에 극장비를 지출해서 짱구를 봤다고 했을 때 여기서 명시적인 비용은 뭐냐면 눈에 드러나는 비용. 이게 명시적인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 암묵적인 비용도 있죠. 여기서 암묵적인 비용이란 뭘까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한 거죠. 하루에 주어진 시간 중에서 극장을 보러 가게 되면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2시간, 그냥 최소 2시간은 거기에 투입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2시간이라는 시간의 비용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딱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걸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좀 더 엄밀하게는 이 시간, 2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 대안 중에서 뭐도 있겠어. 뭐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알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도 있고 보다 복잡하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2시간을 투입했을 때 내가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데 그러면 일했을 때 20,000원을 벌 수 있는 거겠죠. 최저시급이라고 따지면. 그러면 이 20,000원까지 포기를 하니까 기회비용은 총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극장을 봤을 때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비용 15,000원뿐만 아니라 내가 암묵적으로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 20,000원을 포기하는 거니까 35,000원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근데 가끔 등장하는 것 중에서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비용. 기회비용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게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어때요? 매몰비용은 어떤 느낌이에요? 매몰된 거야. 썬크 코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몰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히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잘 고려해야 되지만 매몰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매몰비용은 뭐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는 거야.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회수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땅에 묻어진 거야. 영원히 없어졌어. 그러면 그 매몰 비용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극장 표가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쉽게 생각해서 환불을 50% 해준다고 봅시다. 물론 뭐 1시간 전에 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뭐 10분 전에 하면 뭐 그런 규정이 좀 더 복잡하게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직전까지만 환불을 하면 50%를 환불해주는 경우랑 환불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보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 자, 저 친구가 아까 짱구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야, 친구인데 야, 알바 자리가 생겼대. 그래서 이 알바가 꿀알바라서 시간당 5만 원을 준대. 꿀알바지. 시간당 5만 원을 준대. 그러면 이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 옵션은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옵션이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두 개지. 영화를 고한다. 영화를 고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알바를 가는 경우.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더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꿀알바를 가는 경우.
그러면 앞에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할래요? 영화를 볼 것 같아? 영화를 본다. 그럼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이때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 때랑 좀 달라지는 상황이지. 세팅이 달라졌죠. 그치? 어떻게 됐을까? 영화를 본다. 기회비용이 얼마인가? 자, 이제 문제집 나눠줄 때가 됐네. 영화를 보러 간다. 기회비용이 얼마냐? 10만. 자, 10만 원 하나 등장했고 또 응? 얼마? 10만 7,500원. 또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어떻게 나왔어? 오케이. 11만 5천.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들어봅시다. 10만 원이다 손. 두 번째, 10만 7,500원이다 손. 세 번째, 11만 5천 원이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극장표가 환불 50% 되는 경우랑 환불이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맞아? 맞지? 예를 들어서 50%를 환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화장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10만 원 벌 수 있는 거 포기했어. 맞지? 10만 원 포기했어. 뿐만 아니라 50% 10만 원뿐만 아니라 환불 받았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 7,500원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환불이 50% 된다고 하면 기회비용은 10만 7,500원이 되는 거고, 환불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아까 11만 5천 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극장 비용은 이미 매몰된 거야. 극장 비용은 이미 매몰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극장 비용이 매몰 비용이 아니니까 이때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질문. 욱하니 욱했어? 책 준다고 해놓고서 안 줘서 욱했어? 줄게. 오늘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만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다 주고 싶은데 딱 10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그 다음에 경제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경제 변수. 자, 변수는 뭐예요? 변수. 친구, 후드티. 변수가 뭐야? 변수. 응? 변동 가능한 수. 맞지? 변환수, 변수, 변환수. 경제 변수. 경제와 관련된 변하는 수가 경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본서 쓸 때 당시가 2019년이라서 책의 예로는 2019년 예를 들었는데 아마 개정할 때 좀 바꾸긴 하겠죠. 그래서 경제 변수가 뭐가 있대요? 보면 비트코인 뭐뭐 달러 그때 얼마였을까? 몰라. 요새 다시 좀 오른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는 친구 있어요?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지. 그다음에 뭐 노인들의 월 평균 수입 이런 것도 당연히 월 평균 소득 이런 것도 경제 변수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금리도 있대요. 금리. 그래서 우리 사실 이 금리라는 거 이자율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야. 그래서 나중에 거시경제학 그다음에 재무관리 이런 데서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런 것도 경제 변수라는 거죠. 성장률. 그래서 요새 성장률이 어때요? 한국 GDP 성장률 어때요? 안 좋아? 왜 안 좋은 것 같아?
정책을 잘못 썼어? 저는 정치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위험하니까. 자, 그다음에 뭐 공채 지원자가 뭐 15,000명이래. 요새는 공무원이 또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직은 좀 인기가 많은데 공무원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다 변할 수 있는 경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현실에서 경제 변수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 했을 때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직접 1.2가 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을 배움에 있어서 필요로 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유량 변수랑 저량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좀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뭐가 있나? 내생 변수랑 외생 변수가 있어. 이건 좀 중요하다. 내생 변수, 외생 변수. 그래서 경제 변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유량 변수는 플로우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저량 변수는 스탁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유량 변수는 기간이 정의되어야만 말할 수 있는 변수를 유량 변수라고 표현하고 저량 변수는 시점에서만 정의되는 거. 이걸 저량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 중에서 유량 변수 하나 불러봅시다. 유량 변수. 수요? 수요. 자, 수요도 유량 변수예요. 오늘 2교시나 3교시 때 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몇 개를 소비할 것이냐 이게 수요가 유량 변수고 이제 저량 변수 아는 거 수요량 재산 그래서 사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예로는 유량 변수의 예로서 소득을 예를 들고 저량 변수의 예로서 방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재산 혹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뭐예요? 수도꼭지? 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고 욕조에 물을 튼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에 정의될 수 있는 건 1시간 동안 물이 얼마큼 나왔는가 이런 게 유량 변수야. 근데 저량 변수는 뭐냐? 여기 물이 얼마큼 쌓여 있느냐 이게 저량 변수인데 여러분들 저량 변수는 어때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야. 욕조 안에 물의 양은 시간별로 계속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 걸 이제 저량 변수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비트코인 없다고 했지만 나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내가 책 줬나? 다시 뺏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재산 같은 경우는 저량 변수가 되는 거고 이제 소득은 여러분들 너 소득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에 질문이 뭐가 있어? 월 소득? 연봉?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러면 기간을 얘기해야만 소득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한 달에 얼마 버냐? 1년에 얼마 버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소득이 유량 변수가 되는 거고 재산이 저량 변수가 되는 건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있어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너 아까 받았잖아. 또 받으려고? 유량 변수가 쌓이면 저량 변수가 된다. 70점. 정비례 관계? 정비례? 경제학과 맞아? 정비례. 정비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해봅시다. 사실 아까 비슷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유량이 합쳐지면 유량을 썸하면 저량이 되는 거고
저량을 쪼개면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하고 쪼개고 이런 거는 우리 뒤에서 더 미분 적분 얘기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거시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제 정부의 부채가 있고 재정 적자가 있어. 자, 어떤 게 유량이고 어떤 게 저량일까? 재정 적자랑 부채 어떤 게 저량일까? 다급했다. 부채가 저량이죠. 그래서 정부 빚이라는 건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채 같은 거는 정부 부채, 특히나 정부 부채는 저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는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분기 동안 한 나라의 재정 적자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재정 적자가 쌓이면 정부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설명했고, 다음에 이제 외생 변수, 내생 변수를 볼 건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형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모형. 그래서 모형 얘기를 한다.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를 잘 이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특히 거시, 미시보다는 거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별이 되는데, 근데 모형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모형, 장난감, 모형 장난감. 무슨 장난감이야? 모델. 모형이 그냥 모델이잖아, 그렇지? 모델. 스펠링 맞아? 하여튼 장난감이다. 혹은 여러분들 뭐 건축을 할 때 실제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조감도라고 하나? 조감도는 그림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놓잖아, 그렇지? 그런 게 이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제 모형이라는 건 뭐냐? 실제 현실 혹은 현실 경제 현상이 있을 텐데, 아까 경제 현상은 수많은 경제 행위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 생산량도 달라지고 가격도 바뀌고 그다음에 GDP도 바뀌고, 그렇지? 그러면 이 경제 현상을 다 있는 그대로 나열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현실은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거를 축약을 하는 거야. 축약을 한다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가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형은 경제 모형이라는 게 하나만 있을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냐, 어떤 현상을 설명할 거냐. 내가 요거트 가격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거냐, 아니면 GDP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형이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모형마다 가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경제 현상을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대부분 지하철 타고 오죠. 지하철 타고 올 때 뭘 봐요? 사람들을 봐?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책을 보고,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야? 노선도? 누가 말했어? 받았지? 노선도. 여러분들 이 노선도는 사실 어때요? 실제로 서울 지도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지. 맞아? 비슷한 점은 어디가 비슷해? 이런 데는 사실 비슷해. 막 이런 데, 시청 이런 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내 친구 중에서 하나가 그 20살 때, 21살 때인가? 저 친구 중에서, 그때는 이렇게 지하철이 많지 않았겠지. 내가 20살이면 몇 년 전이야?
5년 전에 그때 막 4호선이 이렇게 있었어. 4호선. 그다음에 뭐 1호선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호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4호선 끝에 뭐가 있었냐면 오이도가 있었고 1호선 끝에 인천인가 있었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인천과 오이도는 가까워요, 멀어요? 인천 저기 있고 오이도는 저기 있단 말이야, 그렇지? 엄청 멀어. 근데 그 친구 좀 약간 내 친구지만 좀 모자라거든. 우스갯소리야.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오이도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차가 끊긴 거야. 근데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따릉이 비슷한 거 그런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인천까지 자전거 타고 간 거야. 근처인 줄 알고 갔겠어 못 갔겠어? 갔어. 결국은 갔는데 한 4시간인가 5시간 걸려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모형. 이 사실 이 지하철 노선도는 이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설명함에 있어서 적절한 모형은 아니었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서 뭐 환승을 할 수 있냐 혹은 시내 주변부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설명할 때 적절한 모델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제 모형에서 가정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변수가 내생 변수랑 외생 변수가 있어요. 내생 변수랑 외생 변수. 자, 내생 변수, 외생 변수 말 그대로 어때요?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변수들이 내생 변수. 외생 변수, 모형 밖에서 결정되는 게 외생 변수. 그러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요거트 가격을 내가 관심 있어 해. 이게 어떻게 결정되지? 요거트 가격이 왜 한 병에 1,500원이 될까? 그 관심이 되면 그건 내생 변수일까 외생 변수일까? 내생 변수여야 되겠지, 그치? 내생 변수. 그래서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게 내가 초점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별로 초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다. 이게 이제 외생 변수예요. 이제 경제 모형이라는 건 사실 이 외생 변수가 변하면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값들이 변하면 내생 변수가 어떻게 변하냐. 이게 경제 모형의 사실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외생 변수들이 바뀌면 내생 변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미시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나중에 거시 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미시랑 거시 중에서 처음 공부하기는 미시가 쉬워. 왜? 딱딱 떨어지거든. 그래서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시가 처음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쉬워지는 게 거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거시가 처음에 어렵냐면 이런 외생 변수, 내생 변수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고 별로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경제 모형과 관련된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순환도 얘기를 할 건데 마지막이 수업의 마지막이 아니고 경제 순환도래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이제 미시든 거시든 큰 틀을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경제 주체로서 가게가 있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다고 했었죠. 가게와 기업이 있다. 가게와 기업은 두 가지 시장, 크게는 두 가지 시장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장이냐? 하나를 생산물 시장이라고 해요. 생산물 시장. 혹은 얘를 재화 시장이라고도 표현해. 재화 시장.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 그러면 또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은 아까 생산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거야. 반대로 가게는 생산물은 소비하고 대신에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선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를 담당하죠. 반대로 기업이 공급을 하는 거야. 공급. 이제 요소 시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요소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기업이 수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될 텐데,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각 경제 주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생산 요소 시장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노동. 그렇지. 노동. 또 원자재, 자재. 원자재. 열심히 대답했으니까. 친구 받았어? 못 받았어? 이거 나 랜덤하게 주는 거니까 너무 못 받았으면 못 받아도 너무 탓하지 말고. 원자재. 또 뭐 있어요? 자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노동과 자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경영이라는 기업은 어떤 노동이 있어요? 강사진들의 노동이 있고 촬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노동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어떤 자본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있는 거고 건물, 카메라, 인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자본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노동 아닌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왜냐? 나 잘은 모르지만 회계에서는 뭐 자본은 뭐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 그치? 그 자본이랑 사실은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야. 어차피 큰 틀에서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자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튼 그 자본과는 좀 다르다. 근데 이제 경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데 노동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노동을 뭐라고 쓸 거냐면 레이버 L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을 캐피탈이라고 해서 K라고 표현할 거야. 선생님 캐피탈 C인데요? K 이게 독어인가 프랑스어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K로 써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은 L로 쓸 것이고 자본은 K로 쓸 것이다. 현실에서는 재화가 엄청 많죠. 요거트도 있고 사실 뭐도 있어요? 재화라는 건 재화 혹은 서비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강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진 않는 무형의 것이고 이제 분필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인데 이 재화 서비스를 다 그냥 생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는 그냥 X제, Y제 두 재화 있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X제, Y제.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제 순환도에서는 재화, 생산물을 2개 상정할 것이고 요소를 2개 상정할 거예요. 그래서 X제, Y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회계사에서는 대부분은 X제, Y제라고 하는데 회계사에서는 1제화, 2제화 이렇게도 표현해. 1제화, 2제화. 1제화, 2제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테이션들이 등장할 때마다 처음에는 노테이션을 잘 설명해 줄 건데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 노테이션을 내가 그냥 쓸 때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야만 따라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사실 별 노테이션이 없긴 한데 뒤로 갈수록 노테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그때는 암기가 필요해요. 저런 노테이션은 이해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잖아. 나를 부모님이 강두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처럼 거기에 어떤 이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재화를 X제, Y제 혹은 1제화, 2제화 이런 재화가 있다고 봅시다. 자,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두 경제 주체만 있을까요?
경제 주체가? 정부가 있겠죠. 제3의 경제 주체로서 이제 정부도 있는데 이 가계와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뭐라고 표현해요? 얘를 민간 경제라고 표현해요. 얘를 민간 경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민간 경제라고 표현하고 이제 정부까지 전체 고려하는 거를 한 나라의 국민 경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정부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할까? 관리자?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치, 관리자일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은 생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생산 요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따가 오늘 말고 내일 볼 건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내일 살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제가 있고 그게 이제 가격 규제예요. 큰 틀에서는 임금이라는 가격을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가격 규제. 그래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최저가 있고 내일 보겠지만 최고 가격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규제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 조세 맨 처음 얘기한 사람 누구야? 맞아? 확실해? 조세 뒤로 넘겨주세요. 조세 정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맨날 배우는 거 그런. 근데 여기서 그 세법과 관련된 조세는 일종의 뭐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특정 재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소비세를 부과하다가 철폐를 했을 때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지. 어찌됐든 이런 조세 혹은 규제, 가격 규제 이런 것들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조세 말고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각각 1.6, 1.7에서 볼 건데 회계사 기출 빈도가 높다. 그래서 사실 뭐 빈도는 여러분들 굳이 막 쓸 필요가 없는 게 이 문제집 보시면 지금 받은 친구들 보면 그 섹션별로 문제가 많이 실려 있으면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섹션에 별로 안 출제돼 있으면 거기서는 출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게 최종적으로 경제 순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10분 쉽시다.